그랜드 워커힐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 복도는 죽음의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부유층의 향수 냄새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다.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긁는 구두 굽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젊은 제왕이라 불리는 한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비틀거렸다. 그의 시야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정체불명의 약물은 이성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단순한 경호원의 것이 아니었으며 놈들은 태주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보내진 전문 킬러들이 분명했다. 태주는 벽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고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명백했으며 누군가 그의 잔에 강력한 신경작용제와 최음 성분을 혼합한 약물을 탔음이 틀림없었다. 몸 안쪽에서부터 타오르는 듯한 열기는 그가 평생 지켜온 냉철한 이성을 잿더미로 만들 기세였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약물이 그의 고질적인 병인 여성 기피증을 왜곡된 방식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여자가 닿기만 해도 호흡 곤란과 발작을 일으키는 그에게 있어 이 상황은 이중의 고통이었다. 복도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태주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가장 가까운 객실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전자키가 없었지만 그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익혀둔 특수기술을 이용해 잠금 장치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그는 안으로 굴러 들어갔고 즉시 문을 잠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방 안의 동태를 살폈다. 객실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실내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최고급 스위트룸답게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태주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명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호텔 메이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중이었는지 손에는 수건이 들려 있었다.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해서 주저앉았겠지만 그녀는 전혀 미동도 없이 태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 깊은 어둠 속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소은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등장에도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이 호텔에 잠입하여 신분을 숨긴 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으며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었다. 눈앞에 나타난 남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한성그룹의 한태주 CEO였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위험 요소일 뿐이었다. 소은은 본능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수건 아래로 숨겨둔 얇은 단검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남자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고 동공은 풀려 있었으며 온몸에서 위험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머릿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현기증이 몰아쳤다. 평소라면 여자와 이 정도 거리만 유지해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겠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런 거부 반응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서 풍기는 미미한 비누 향기가 고통스러운 열기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것이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죽기 직전의 환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놈들이 문 밖까지 쫓아왔다는 사실을. 직감한 태주는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손을 뻗었다. 소은은 태주가 손을 뻗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뺄 뻔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무정의 소리에 동작을 멈췄다. 추격자들이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를 쫓아내거나 소란을 피우면 자신 또한 위험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짧은 순간 수만 가지의 수를 계산했고 결국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태주의 뜨거운 손바닥이 그녀의 입을 덮었을 때 소은은 남자의 거친 호흡과 떨리는 근육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는데 소은 역시 남자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편이었지만 태주의 손길은 불쾌하지 않았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킬러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올지 망설이는 눈치였다. 태주는 소은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소리 내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억눌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몸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고 약기운은 이제 뇌의 통제력을 완전히 장악하여 짐승 같은 본능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녀만이 이 끔찍한 고통을 잠재울 수 있다는 확신만이 들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태주는 여자의 피부가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반응인 발작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차가운 천이 닿는 곳마다 불타는 듯한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소은은 당황스러움과 기묘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남자의 절박함이 연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밖에 킬러들이 인기척이 없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고 긴장이 풀리는 순간 태주의 이성도 완전히 끊어졌다. 약물은 단순한 최음제가 아니었고 인간의 뇌를 조작하여 번식의 본능을 극대화하고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금지된 약품이었다. 태주는 그녀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고 그의 행동은 거칠었지만 기이하게도 소은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깔려 있었다. 소은은 그를 밀쳐낼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 역시 고독한 도피 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온기를 갈구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밤은 시작되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폭풍우 같은 시간 속에서 태주는 단 한 번도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처럼 그녀를 탐했지만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소은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얼굴을 숨기려 했지만 태주의 집요한 시선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서로의 이름조차 묻지 않은 채 몸을 섞는 행위는 타락이라기보다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구원과도 같았다. 노우가 치는 밤하늘 아래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뼛속 깊이 각인시켰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태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약기운이 빠져나가고 탈진한 상태였지만 그의 표정은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을 띠고 있었다. 소은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헝클어진 옷매를 정리했다. 그녀는 잠든 태주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하룻밤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었고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방을 정리했고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남기지 않았다. 소은은 떠나기 전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으려다 멈칫했다. 그와 자신은 사는 세계가 달랐고 다시는 마주쳐서는 안 될 인연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망설임 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새벽 공기와 태주의 몸에 희미하게 남은 비누 향기뿐이었다. 그것이 한성그룹의 CEO와 정체불명의 여인 사이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던 만남의 끝이었다. 몇 시간 후 태주는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폈다. 방 안은 지나칠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젯밤에 격렬했던 흔적은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 남아있는 감각과 침대 시트에 배어있는 희미한 향기는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자와 밤을 보냈는데도 두드러기 하나 올라오지 않았고 호흡도 지극히 정상이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태주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을 습격한 배후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돌아와 있었지만 내면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알레르기 반응 없이 자신을 받아준 그 여자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단순한 하룻밤 상대를 넘어서 자신의 저주받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CCTV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호텔을 봉쇄해.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러나 한성그룹의 정보망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이전 6호실에 들어갔던 메이드의 정체는 묘연했다. 인사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원이었고 CCTV에는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하는 흐릿한 그림자만이 찍혀 있을 뿐이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그녀의 존재는 태주에게 씻을 수 없는 갈증을 남겼다. 태주는 깨진 유리잔을 손에 쥔 채 맹세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겠다고. 그것이 집착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생존 본능인지는 그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한편 도시의 가장 낙후된 구역에 위치한 낡은 빌라로 돌아온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잠시나마 느꼈던 위로를 위해 선택한 하룻밤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하면서도 기이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갔다. 태주는 그날 이후 더욱 냉혹하고 철저한 경영자로 변모하여 한성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그의 곁에는 여전히 그 어떤 여자도 머물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과도 같은 고독 속에서 그날 밤의 기억을 되새기며 이름 모를 여인을 찾아 헤맸다. 반면 소은은 불러오는 배를 부여잡고 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입덧을 견뎌내며 강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세 개의 심장 박동 소리는 그녀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쯤 소은은 허름한 산부인과에서 새 쌍둥이를 출산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실감했다. 첫째 대한, 둘째 민국, 셋째 만세.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며 맹세했다.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지킬게. 비록 아빠 없는 하늘 아래서 자라게 될지라도 세상 그 어떤 아이들보다 강하고 지혜롭게 키우겠다고.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위대한 선전포고이자 한성그룹과의 긴 싸움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태주는 여전히 독신주의자로 남아있었지만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그는 여전히 그날 밤의 여자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비밀리에 수색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소은의 새 쌍둥이는 평범한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천재성을 보이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특히 기계와 컴퓨터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의 호기심은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만들었다. 낡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빛나는 아이들의 눈동자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뒤편 재개발이 멈춰버린 낡은 달동네에는 도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아래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옥탑방에서는
이질적인 푸른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일반적인 형광등의 불빛이 아니라 고성능 모니터 여러 대가 뿜어내는 디지털 광원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이곳에 숨어 사는 네 식구의 삶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방 안에는 3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의 세상에 빠져 있었다. 겉보기에는 5살배기 평범한 아이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총기가 서려 있었다. 첫째 대한이는 너덜너덜해진 법전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막내 만세는 고장난 선풍기를 분해하여 로봇 팔 같은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 앉은 둘째 민국이는 자신의 몸집만 한 키보드를 놀라운 속도로 두드리고 있었다. 화면 위로 흐르는 복잡한 코드들은 아이의 장난감이라기엔 지나치게 위험하고 정교한 것들이었다. 이소은은 아이들이 잠든 줄 알고 늦은 밤까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이름도 과거의 경력도 모두 지운 채 오직 새 쌍둥이 엄마로만 살아왔다. 한성그룹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조차 쓰지 않고 현금으로만 생활했으며 CCTV가 없는 골목길로만 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가진 비범한 재능이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드러날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아빠를 궁금해하는 아이들의 질문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민국이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우연히 엄마가 숨겨둔 낡은 펜던트 속에서 흐릿해진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고 그 사진의 데이터 값을 복원하여 인터넷에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아이의 목표는 단순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민국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한성그룹의 메인 서버 케르베로스의 뒷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숨바꼭질이자 아빠를 찾기 위한 보물찾기 게임이었다. 한성그룹 본사 55층 전략기획실의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야근 중이던 보안팀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외부에서의 침입 시도는 늘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침입자는 방화벽을 강제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 집 안방에 들어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안 코드를 우회하고 있었다.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침입자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이었다. 한태준은 집무실 소파에 기대어 쪽잠을 자던 중 비서실장의 다급한 호출을 받고 깨어났다. 그는 지난 5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며 회사 일에만 매달려 왔고 그 결과 한성그룹을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에 갇혀 있었다. 태주는 보고를 받자마자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다. 감히 한성그룹의 심장부를 건드린 놈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해커의 소행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나 적대적인 기업의 선전포고라고 판단했다. 보안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침입자의 위치가 파악되었지만 장소가 너무나 의외였다. 강남의 오피스텔이나 해외의 서버가 아닌 서울 변두리의 낙후된 달동네였다. 태주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오히려 그것이 놈들의 위장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직속 보안 부대인 섀도우 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시간 낭비였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놈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다. 태주는 검은 코트를 걸치며 차갑게 명령했다. 차 대기시켜. 검은색 세단 10여 대가 조용한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점령하듯 밀고 들어왔다. 잠들어 있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엔진 소리와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험악한 분위기에 눌려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낡은 시멘트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썩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걸음을 옮겼다. 위치 추적기는 정확히 언덕 꼭대기에 옥탑방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주는 계단을 오르며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었다. 수행원들이 문 앞을 포위했고 태주의 눈짓 한 번에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져 나갔다. 섀도우 팀원들이 순식간에 방 안으로 진입하여 총구를 겨누었다. 손들고 엎드려 라는 고함이 좁은 방 안을 울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예상했던 테러리스트의 은신처와는 거리가 멀었다. 방 안에는 3명의 어린아이들이 동그란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험악한 덩치들의 난입에도 아이들은 울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셋째 만세는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꽉 쥐며 경계태세를 취했고 첫째 대한이는 동생들 앞을 막아섰다. 태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커는 어디 있지 숨어 있는 건가? 그러나 보안팀장이 가리킨 곳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꼬마 민국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민국이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를 돌려 태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태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얼굴은 거울을 보는 듯 자신과 똑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표정까지. 그것은 단순히 닮은 수준을 넘어 유전자의 강력한 복제였다. 태주는 홀린 듯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총을 든 수행원들도 당황하여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이 아이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민국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은 태주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태주는 대답 대신 아이의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한성그룹 CEO 한태주라는 프로필 사진과 함께 DNA 일치 확률 96%라는 가상의 분석 결과가 떠 있었다. 아이는 단순히 해킹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전자 정보와 태주에 공개된 의료 데이터를 대조하는 알고리즘까지 짜놓았던 것이다. 태주는 헛웃음을 흘렸다. 5살짜리 꼬마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숨을 헐떡이며 소은이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집 앞에 늘어선 고급 세단들을 보고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내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 소은은 본능적으로 태주와 아이들 사이로 뛰어들며 섀도우 팀원의 손에 들린 총을 쳐내고 관절을 꺾어 제압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훈련받은 경호원들조차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소은은 마치 성난 암사자처럼 아이들을 등 뒤로 감싸고 태주를 노려보았다. 태주는 바닥에 쓰러진 부하를 무시한 채 소은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5년 전 희미한 조명 아래서 보았던 그 얼굴이었다. 비록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하고 생생했다. 태주의 가슴속에서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드디어 찾았다. 내 병을 고쳐준 여자, 그리고 나를 감히 버리고 도망간 여자. 태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그의 눈빛이 소유욕으로 이글거렸다. 소은은 태주가 다가오자 뒷걸음질 치는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 나가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경고를 비웃듯 한 걸음 더 다가와 코앞까지 거리를 좁혔다. 기이하게도 그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태주를 괴롭히던 만성적인 두통과 예민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살아있는 진통제이자 유일한 해독제였다. 태주는 시선을 내려 그녀의 뒤에 숨은 세 아이들을 훑어보았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소은 씨. 태주는 비서실장이 조사해온 그녀의 가명을 불렀다. 내 얼굴을 한적 꼬마들과 내 회사 서버를 해킹한 범죄,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의 도주에 대해서 말이야. 태주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묘한 환희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핏줄이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의 통제에 둘지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대한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으며 태주를 노려보았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어린아이의 협박치고는 제법 매서웠지만 태주에게는 귀엽게만 보였다. 태주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경찰 내가 바로 법이다, 꼬마야.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소은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선택해. 순순히 나를 따라올지 아니면 이 동네 전체를 밀어버리고 강제로 끌려갈지.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소은은 절망적인 상황임을 깨달았다. 한성그룹의 힘이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신들을 납치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다. 게다가 민국이가 저지른 해킹은 명백한 범죄였기에 법적으로 대응해도 승산이 없었다. 그녀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태주의 뒤에 서 있는 경호원들의 살벌한 기세는 이곳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다독였다. 애들 겁주지 말아요. 밖에서 이야기해.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당장 결정해. 짐 쌀 필요 없어. 몸만 와. 그는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의 정적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들은 즉시 타겟이 될 것이 뻔했다. 태주는 소은의 손목을 낚아챘다. 5년 만에 닿은 피부의 감촉은 여전히 전율이 일 정도로 짜릿했다. 소은은 반사적으로 뿌리치려 했지만 태주의 악력은 강했다. 도망갈 생각 마. 이번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테니까. 결국 소은은 태주의 강압에 못 이겨 아이들과 함께 검은 세단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 좁은 차 안 태주와 소은 그리고 세 아이들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만세는 신기한 듯 차 내부의 가죽 시트를 만지작거렸고 민국이는 태주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했다. 오직 대한이만이 경계심을 풀지 않고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달동네의 불빛을 바라보며 소은은 이제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구출이 아니라 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의 입장이었다. 차가 한강을 건너 한성그룹의 본가 즉 한성궁이라 불리는 거대한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태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최고 등급의 의료팀을 대기시켜.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난 일에 대해 입을 여는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한다고 전해. 그의 잔인한 명령에 소은은 몸을 떨었다. 그녀는 과연 이 남자의 소굴에서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5년 전의 연약한 메이드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택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진입하자 정원의 도열에 있던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우와, 엄마 여기 성이야. 만세가 탄성을 질렀다. 소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곳은 성이 아니라 감옥이 될 수도 있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소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에스코트가 아니라 소유권의 주장이었다.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작은 반항에 태주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현관에 들어서자 태주의 계모이자 현재 한성재단의 이사장인 장희빈 여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곁에는 태주의 이복 동생인 한민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니 태주야. 그리고 저 거짓골을 한 여자와 아이들은 또 뭐고. 장여사의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태주는 소은과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싸늘하게 대꾸했다. 인사하세요. 제 아내 될 사람과 제 아이들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호란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서막이었다. 한태주의 폭탄 선언은 한성궁의 거대한 로비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아한 척 가면을 쓰고 있던 장희빈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한민재는 비웃음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태주가 여자에게 털끝만 닿아도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가 낯선 여자를 데려와 아내라고 칭하고 꼬질꼬질한 아이들을 자신의 핏줄이라 주장하는 상황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장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쥐며 소리쳤다. 지금 제정신이니 저 천한 것들을 집안에 들이겠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웠다. 태주는 장 여사의 히스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계모와 이복 동생을 일별한 뒤 집사에게 손짓했다. 그는 아이들을 별채가 아닌 본관 3층의 가장 안전한 구역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고 누구도 허락 없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소은은 이 살벌한 기싸움을 지켜보며 이곳이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전장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으며 태주의 뒤를 따랐고 그녀의 눈은 맹수처럼 주위를 경계하며 도주로와 잠재적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다. 본관 3층에 위치한 태주의 개인 서재는 마치 요새처럼 견고했다. 두꺼운 방탄 유리와 이중 잠금 장치로 보호된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태주는 소은을 향해 돌아섰다. 방금 전까지의 보여주기식 연극은 끝났다는 듯 그의 표정은 다시 냉혹한 사업가의 것으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주치의를 호출했고 유전자 검사 키트를 당장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소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아들이라고 했으니 증명해야겠지. 만약 거짓이라면 너와 아이들은 살아서 이곳을 나가지 못할 거야. 그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소은은 태주의 위압적인 태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태주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원하는 게 단순히 아이들인지 아니면 당신의 그 병을 고칠 치료제로서의 나인지 분명히 해요. 소은의 돌직구에 태주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 그리고 오늘 차 안에서처럼 그가 자신과 접촉할 때만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는 이 사실이 한성그룹의 회장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자신이 쥔 가장 강력한 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의 눈동자는 욕망과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똑똑하군. 그래, 인정하지. 너는 내게 필요한 존재야. 하지만 착각하지 마.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 그는 그녀의 입술을 엄지로 쓸며 속삭였다. 너와 아이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가둬두고 평생 내 치료제로만 쓸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태주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전율은 공포와 묘한 흥분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지만 소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손을 쳐냈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소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목시계를 가리켰다. 민국이가 해킹했던 당신네 서버 기억하나요? 아이가 장난으로 남겨둔 백도어가 하나 더 있어요. 만약 내가 정해진 시간마다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한성그룹의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전 세계 언론사와 검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설정해뒀죠. 그녀의 말은 거짓 반 진실 반이 섞인 블러핑이었지만 민국이의 천재성을 목격한 태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태주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내게 협박을 해. 협박이 아니라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소우는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요. 당신의 그 잘난 병을 고쳐주는 대가로 우리는 당신의 보호를 받겠지만 자유는 억압받지 않겠어요. 소은의 당찬 제안에 태주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여자도 심지어 남자들조차 그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조건을 내건 적은 없었다. 태주는 이 여자가 단순한 빈민가 출신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그녀에 대한 소유욕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겁에 질린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주사기 바늘을 무서워하기는커녕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의료 장비들을 관찰했다. 첫째 대안이는 의사에게 의료법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어 의사를 당황하게 했고 막내 만세는 간호사의 전자차트 패드를 빼서 게임을 설치하려 했다. 태주는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다.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아이들의 행동에서 그는 기묘한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지만 그 시간은 영겁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소은에게 새로운 제안을 던졌다. 좋아, 거래를 하지. 너와 아이들은 이곳에서 지낸다. 단 내 아내가 아니라 내 개인 주치의 자격으로. 태주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병을 숨겨야 했기에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보다는 주치의라는 명분이 그녀를 곁에 두기에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희빈과 한민재의 견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정체를 숨기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했다. 소은은 잠시 고민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주치의 이라는 위장신분은 그녀에게도 나쁘지 않았다. 자유롭게 저택을 돌아다닐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아이들을 보호할 명분도 확실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과 생활 방식에는 간섭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 경호원을 붙여주되 감시는 하지 말고요. 태주는 그녀의 깐깐한 조건들을 들으며 피식 웃었다. 건방지지만 마음에 들어. 그는 그녀의 조건을 수락하며 손을 내밀었다. 계약 성립이군 이소은 선생.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다. 태주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봉투를 뜯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친자 일치 확률 요주 99.69999%. 종이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태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왔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저주와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자신을 쏙 빼닮은 3명의 분신이 생겼다. 태주는 결과지를 소은에게 보여주며 선언했다. 이제부터 이 아이들은 한성그룹의 공식적인 후계자다. 누구도 건들 수 없어. 하지만 태주의 선언은 소은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었다. 후계자라는 타이틀은 곧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어둠 속에 잠긴 저택의 정원을 응시했다. 장희빈과 한민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제거하려 들 것이다. 소은은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다. 과거의 특수요원으로서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었던 그녀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다시 한번 손에 피를 묻힐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한편 별채에 있는 장희빈의 방에서는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민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다. 형님이 여자를, 그것도 애까지 딸린 여자를 데려오다니 말도 안 됩니다. 분명 가짜일 겁니다. 장희빈은 깨진 찻잔 조각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가짜든 진짜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태주가 약점을 드러냈다는 거야.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빛났다. 그년과 아이들을 이용해서 태주를 무너뜨릴 기회가 왔어. 알아봐. 그 여자의 뒷조사부터 시작해. 은밀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소은과 아이들은 태주가 배정해준 3층의 스위트룸으로 안내되었다. 최고급 가구와 장난감들이 가득했지만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민국이는 벌써 방 안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신들의 취향대로 조명을 조절하고 있었고, 대한이는 태주가 준 법인 카드 약관을 읽고 있었다. 소은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키스해 주었다. 걱정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녀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아이들이 잠든 후 소은은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태주를 믿는다고 했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죽음을 부를 뿐이었다. 그녀는 꽃병 밑 액자 뒤 화재 경보기 틈새를 확인했고 결국 침대 헤드보드 뒤에 숨겨진 초소형 도청 장치를 발견했다. 소은은 그것을 떼어내어 손가락으로 으깨버렸다. 그리고 카메라가 있을 법한 거울을 향해 조용히 입모양으로 경고했다. 엿보지 마요. 변태 회장님. 그녀는 태주가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서재의 모니터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주는 와인잔을 들며 호탕하게 웃었다. 도청장치를 찾아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빈민가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오히려 강한 여자여서 다행이었다. 태주는 화면 속의 소은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기대되는군 이소은. 나와 함께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의 불면증은 끝날 시간이었다. 새벽의 푸른 빛이 저택을 감쌀 무렵 한성궁의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주와 소은 그리고 세 쌍둥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적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군은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싸움이 아니었다. 생존을 건 서바이벌 게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구원할 수도 있는 3명의 천재 아이들이 있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었다. 한성궁의 아침 식사 시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살벌한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길이 10m에 달하는 거대한 마호가니, 식탁에는 최고급 은식기와 크리스털 잔이 세팅되어 있었지만 흐르는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상석에 앉은 태주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장희빈 여사와 한민재가, 왼쪽에는 소은과 세 쌍둥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용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음식을 날랐고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장 여사는 맞은편에 앉은 아이들을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며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장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포크를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태주야, 이게 무슨 해괴한 꼴이니. 족보도 모르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다니. 집안의 격조가 땅에 떨어지는구나.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고 시선은 소은을 향해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소은을 태주가 데려온 하룻밤 놀이개 정도로 취급하며 아이들을 사생아라고 깎아내리고 있었다. 한민재 역시 옆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다. 형님, 아무리 여자가 급해도 이런 빈민가 출신들을 본가에 들이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유전자 검사도 조작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반격은 태주나 소은이 아닌 가장 작은 체구의 아이에게서 나왔다. 첫째 대한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또렷한 눈빛으로 장 여사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형법 제3정 균 7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죠. 할머니와 아저씨의 발언은 충분히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논리. 정연한 법률 용어에 장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태주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기 위해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자신의 아들이 저토록 똑똑하게 적들을 제압하는 모습에 묘한 쾌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민재를 노려보았다. 들었냐? 5살짜리 조카보다 법을 모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손님과 아이들에게 무례하게 굴면 그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주지. 태주의 살기 어린 경고에 민재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장 여사는 분노로 손을 떨며 식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태주는 소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공식적으로는 주치의의 회진 시간이었지만 실상은 그가 그녀의 존재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집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태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기대앉았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통이 몰려올 때마다 약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소은의 손길이었다. 소은은 익숙하게 그의 곁으로 다가가 맥박을 체크하고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러주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태주의 찡그린 미간이 서서히 펴지며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소은은 태주를 치료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다.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아요. 집안 내부에 적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정보 수집의 일환이었다. 태주는 눈을 감은 채 쓴웃음을 지었다. 적이 아닌 사람이 없지. 저들은 내 자리를 뺏기 위해 언제든 내 등에 칼을 꽂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이에나들이니까. 태주는 소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그의 불안정한 신경을 마비시키듯 진정시켜 주었다. 태주는 갑자기 눈을 뜨고 소은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그녀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예고 없는 행동에 소은이 당황하여 몸을 굳혔지만 태주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놓아주지 않았다. 치료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네가 가까이 있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의 눈빛은 5년 전 그날 밤처럼 뜨겁고 집요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치료제가 아닌 여자로서 갈구하고 있었고 그 소유욕은 점점 더 위험한 수위로 치닫고 있었다. 소은은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밀어내려 했지만 심장 박동이 자신의 것과 동조하는 것을 느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 정원으로 나온 새 쌍둥이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저택을 탐색하고 있었다. 사용인들은 아이들을 감시하며 수군거렸고 개중에는 장여사의 사주를 받은 험상궂은 경비원들이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기죽지 않았다. 둘째 민국이는 스마트워치를 조작하여 저택의 보안 카메라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있었고 막내 만세는 정원사가 두고 간 잔디 깎기 기계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분해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저택은 거대한 놀이터이자 실험실이었다. 한민재는 분을 사귀기 위해 자신의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외출하려 했다. 그는 차고로 향하며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일부러 그들 쪽으로 차를 몰아 위협하려 했다. 엔진의 굉음과 함께 차가 아이들 코앞까지 돌진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다. 민재는 창문을 내리고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다. 어이 꼬맹이들, 차 조심해라. 이건 너희 같은 것들이 평생 일해도 못 사는 비싼 몸이시니까.
아이들은 놀라기는커녕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만세가 주머니에서 작은 나사를 꺼내 보이며 씩 웃었다. 민재가 엑셀을 밟고 정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차의 모든 전자 제어 장치가 먹통이 되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똥멍청이 삼촌이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전멸하기 시작했고 오디오에서는 동요 아기 상어가 최대 볼륨으로 터져 나왔다. 민재가 당황하여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휠은 잠겨버렸고 차는 제멋대로 움직여 정원 한가운데 있는 분수대 위로 돌진해 버렸다. 화려한 물기둥과 함께 최고급 스포츠카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고 민재는 흠뻑 젖은 채 차 안에서 허우적거렸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국이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닫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보안 시스템이 너무 허술해. 5초도 안 걸리네. 만세는 자신이 몰래 개조해둔 스프링클러 밸브를 원격으로 작동시켜 차에서 기어나오는 민재에게 흙탕물 세례를 퍼부었다. 사용인들은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여야 했고 대안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재물손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면 입증하기 힘들 거야. 아이들의 완벽한 복수였다. 그 시각 소우는 태주가 회의에 들어간 틈을 타 저택의 내부를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있었다. 그녀가 주치의라는 직함을 요구한 진짜 이유는 5년 전 태주를 중독시켰던 약물의 출처와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조직 블랙바이퍼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태주의 서재에 연결된 비밀 기록 보관소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한성그룹의 어두운 이면과 관련된 기밀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소우는 전문적인 솜씨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먼지 쌓인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멈춘 곳은 5년 전 호텔 사건 당일의 보안 일지였다. 기록에는 삭제된 흔적이 있었지만 복구된 데이터의 일부에서 익숙한 문양을 발견했다. 뱀이 칼을 휘감고 있는 문신, 바로 그녀의 부모님을 살해한 킬러가 가지고 있던 표식이었다. 소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태주를 노린 세력과 자신의 원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성그룹 내부,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블랙바이퍼와 내통하는 배신자가 숨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자신이 발을 들여놓았음을 실감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소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리며 책상 위에 있던 페이퍼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문개는 장희빈 여사의 수족인 메이드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소은이 기밀 서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호호, 주치의 선생님께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시다니. 이 사실을 회장님과 사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메이드장은 즉시 무정의를 들어 보안팀을 호출하려 했다. 그녀는 소은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무정의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소은의 신형이 유령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소은은 메이드장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무정의를 떨어뜨리게 했고 순식간에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소은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페이퍼 나이프 끝이 메이드장의 목덜미 동맥 바로 위에 멈췄다. 소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아이, 엄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살아남은 킬러의 살기였다. 소리내면 성대부터 끊어줄게. 메이드장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눈앞의 여자는 방금 전까지 보던 얌전한 의사가 아니었다. 소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들어. 내가 여기서 뭘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입을 여는 순간 네가 횡령한 식자재 비용 장부와 사모님 몰래 빼돌린 폐물들이 어디 있는지 회장님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될 거야. 소은은 이미 저택에 들어오자마자 하인들의 약점까지 파악해둔 상태였다.
메이드장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소은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나이프를 내려놓고 옷매를 정리했다. 그녀는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메이드장의 어깨를 툭툭 털어주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식사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알겠죠? 메이드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소은은 유유히 방을 빠져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적의 목덜미를 잡았으니 사냥을 시작할 차례였다. 저녁이 되자 태주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민재의 차가 박살이 났다는 보고를 받고 폭소를 터뜨렸다.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기에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통쾌했다. 그는 3층 거실로 올라가 소은과 아이들이 평화롭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전장 같은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따뜻한 불빛이 켜진 것 같았다. 태주는 문틀에 기대어 생각했다. 이 평화를 깨트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혈육일지라도 그날 밤 태주는 잠든 소은의 방을 몰래 찾았다. 그는 침대 곁에 서서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낮에 보안팀으로부터 누군가 기록 보관소에 접속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는 모른 척 넘어가기로 했다.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든 그녀가 칼을 겨누는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면 상관없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네가 감추고 있는 발톱이 무엇이든 마음껏 드러내봐. 내가 다 받아줄 테니.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는 사냥감을 지키는 맹수처럼 빛났다. 한민재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스포츠카가 똥물에 처박힌 사건 이후 이성을 잃었고 형인 태주와 그 핏줄들을 제거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해외의 악명 높은 용병 그룹인 블랙 바이퍼의 한국 지부와 접촉하여 거액의 착수금을 건넸다. 목표는 새쌍둥이의 납치 및 태주의 실각이었다. 아이들이 다니게 될 영재교육원 견학 행사가 바로 그 디데이였다. 민재는 자신의 사무실 창밖을 내려다보며 위스키를 들이켰다. 오늘이 지나면 한성그룹의 후계 구도는 다시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견학 당일은 화창했지만 이소은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에 아이들에게 위치 추적기가 내장된 특수시계를 채웠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태주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첫 대회 행사에 동행하기 위해 리무진에 함께 올랐다. 그는 불안해하는 소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다. 한성의 보안팀이 겹겹이 호위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소은은 알고 있었다. 진짜 위협은 내부에서 정보를 흘릴 때 가장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차창 밖의 동태를 살폈다. 리무진이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숲길로 접어들었을 때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앞서가던 경호 차량이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전복되었고 도로 양옆의 숲에서 무장한 귀환들이 튀어나왔다. 태주의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뒤따르던 트럭이 리무진의 후미를 들이받아 퇴로를 차단했다. 훈련된 용병들은 망설임 없이 리무진을 향해 연막탄을 투척하고 특수장비로 방탄 유리를 타격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소은과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고개를 숙였다. 보안팀의 무전은 이미 먹통이 되어 있었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용병들이 기어코 문을 뜯어내고 아이들을 끌어내리려 하자 소은의 눈빛이 돌변했다. 더 이상 연약한 의사 흉내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만세를 태주에게 넘기며 용병의 팔을 잡아채 관절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소우는 그가 떨어뜨린 정의 충격봉을 집어들어 달려드는 다른 2명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군더더기 없는 살인 기술 그 자체였다. 태주는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소은이 고군분투하는 사이 다른 조가 반대편 문을 열고 대한이와 민국이를 납치하여 승합차에 태웠다. 엄마, 아이들의 비명소리에 소은이 이성을 잃고 달려가려 했지만 태주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 맨몸으로 쫓아가면 죽는다. 태주는 운전석에 있는 기사를 끌어내리고 직접 핸들을 잡았다. 찌그러진 리무진은 무리였지만 마침 현장에 도착한 민재의 수하들이 타고 온 스포츠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태주는 소은과 만세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태주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짐승 같은 본능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복잡한 도로 위를 질주하며 도주 차량과의 간격을 좁혀나갔다. 소은은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고 앞서 탈취한 용병의 권총을 점검했다. 태주는 백미러로 그녀가 능숙하게 탄창을 확인하고 슬라이드를 당기는 모습을 보며 물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소은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전방을 주시했다. 지금은 아이들 엄마예요. 속도 줄이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납치된 승합차 안에서도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지만 대한이와 민국이는 침착하게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민국이는 손목시계형 단말기를 조작하여 차량의 전자제어 장치에 접속을 시도했다. 형, 30초만 버텨줘. 브레이크 시스템 잠가버릴게. 대한이는 납치범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말을 걸며 시선을 끌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요. 납치범들은 맹랑한 꼬마의 설교에 어이없어하며 방심하고 있었다. 태주의 차가 승합차의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다.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일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피하고 있었다. 소은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놀라운 균형 감각으로 상체를 밖으로 내밀었다. 그녀의 목표는 승합차의 타이어가 아니었다. 고속 주행 중에 타이어가 터지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정밀한 사격으로 승합차의 뒷문 잠금 장치를 노렸다. 탕탕. 2발의 총성이 울리고 승합차의 뒷문 경첩이 파괴되었다. 태주는 소은의 사격 솜씨에 경악했지만 감탄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 순간 민국이의 해킹이 성공하여 승합차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당황한 운전자가 핸들을 꺾으며 차체가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파괴된 뒷문이 열렸다. 소은은 태주에게 소리쳤다. 붙여요. 태주는 망설임 없이 차를 승합차의 측면으로 갖다 댔다. 두 차량의 금속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지만 태주는 핸들을 놓지 않았다. 소은은 달리는 차에서 승합차로 뛰어넘을 준비를 했다. 그것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친 짓이었지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소은이 몸을 날려 승합차 안으로 뛰어들었다. 좁은 공간에서 그녀와 용병들 간의 육탄전이 벌어졌다. 공간이 협소하여 총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오히려 단검술과 근접 격투에 능한 소은에게 유리했다. 그녀는 적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부러뜨리며 순식간에 2명을 제압했다. 운전자가 뒤를 돌아보며 총을 꺼내려 했지만 태주가 차로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아 강제로 정차시켰다. 굉음과 함께 차들이 멈춰 섰고 태주는 차에서 뛰어내려 운전석 유리를 깨부수고 납치범을 끌어내렸다. 상황이 종료되자 도로 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소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다친 데 없어 무서웠지. 피 묻은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만지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의연했다. 만세는 태주의 차에서 뛰어내려 엄마와 형들에게 달려왔고 5 식구는 도로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태주는 엉망이 된 소은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것에 대한 공포와 애착이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태주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피 묻은 소은의 옷을 가려주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설명은 나중에 듣지. 하지만 하나만 묻자. 5년 전 그날 밤 나를 살린 것도 당신이었나?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헛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럼 됐어. 당신이 누구든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어. 이제부터 당신과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그것은 한성그룹 회장이 아닌 한 남자로서의 맹세였다. 사건 현장이 정리되는 동안 소은은 납치범 리더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확인했다. 역시나 블랙바이퍼의 표식이었다. 그녀는 태주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에요. 당신의 동생 한민재와 내 과거의 적들이 손을 잡았어요. 태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을 봐줄 생각이 없었다. 전쟁을 원한다면 줘야지. 아주 처절하고 잔혹하게. 태주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낮고 음산했다. 한민재, 그 새끼 지금 당장 잡아와. 다리는 부러뜨려도 좋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지쳐 잠이 들었다. 소은과 태주는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태주는 여전히 그녀에게 닿아 있어야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이유는 단순히 병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적과도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소은 역시 태주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2 사람은 가장 강력한 동맹을 맺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동맹은 곧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공포에 질린 장희빈 여사였다. 그녀는 이미 뉴스를 통해 납치 사건이 실패하고 용병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였다. 태주는 아이들을 안고 현관을 들어서며 장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던 그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민재가 오면 전해주세요. 지옥에 갈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태주의 살기 어린 선전포고에 장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 한성그룹의 진정한 피해 숙청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멤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정면의 상석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한태주가 제왕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바닥에는 엉망이 된 몰골의 한민재가 무릎을 꿇려진 채 떨고 있었다. 태주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싸늘한 시선으로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한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각인시키는 피해 숙청 현장이었다. 장희빈 여사는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태주의 살기에 눌려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주에게 호소하려 했지만 태주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한민재 전무는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그룹의 후계자를 납치하고
회장의 암살을 사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테러 행위입니다. 태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위압감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민재가 블랙 바이퍼와 거래하는 영상과 음성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갔고, 그의 구두 굽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민재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한 뒤 차갑게 속삭였다. 내 아이들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넌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것이고, 내 어머니는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민재는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태주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손짓 한 번으로 보안 요원들에게 민재를 끌고 나가라고 명령했고, 회의실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그 순간 회의실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스크린의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가면을 쓴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변조된 목소리로 기괴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군, 한태주. 그리고 오랜만이다, 코드네임 고스트, 이소은. 내 부하들을 감옥에 보낸 선물로 나도 작은 답례를 준비했다. 소은은 가면 쓴 남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팀을 전멸시키고 부모님을 죽인 블랙 바이퍼의 수장 독사였다. 그는 민재를 이용해 한성그룹 내부에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한성타워 지하 서버실에 CPO와 액체 폭탄을 설치했다. 타이머는 30분. 이 건물이 무너지면 한성그룹도 너희의 그 잘난 아이들도 모두 잿더미가 되겠지. 독사의 선언과 함께 건물 전체에 엘리베이터가 정지되고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다. 이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태주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건물을 폭파시켜 자신과 소은을 동시에 제거하려는 자살 테러와도 같은 공격이었다. 그는 소은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다. 소은은 즉시 태주에게 다가가 빠르게 말했다.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건 저뿐이에요. 당신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놈들이 보낸 용병들을 막아요. 놈들은 폭발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옥상과 로비로 진입할 거예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를 사지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폭탄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그녀밖에 없었다. 게다가 아이들은 3층의 안전 가옥에 있었다.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도 끝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나도 약속하지. 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겠다고.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비상계단을 향해 질주했고, 태주는 넥타이를 풀어던지며 재킷을 벗었다. 그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단단한 근육이 드러났다. 지금부터 전 보안팀은 전투태세로 전환한다. 내 허락 없이 2층에 발을 들이는 놈은 누구든 사살해. 태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비상구 문이 폭파되며 무장한 용병들이 들이닥쳤다. 태주는 가장 먼저 달려드는 놈의 총구를 피하며 주먹을 날렸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적이 나뒹굴었다. 한때 병약한 CEO로 알려졌던 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깨어난 야수와 같았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소은의 귀에 인이어를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우리가 CCTV를 해킹해서 놈들의 위치를 보고 있어요. 지하 3층 주차장에 매복이 있어요. 민국이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대하나 민구가 만세야. 너희들은 절대 방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엄마가 해결할게. 소은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난간을 뛰어넘어 층계를 단축했다. 그녀는 평범한 엄마에서
다시 전설적인 요원 고스트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빼앗은 권총 한 자루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웠다. 한편 태주는 최상층 복도에서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용병들은 끊임없이 밀려왔지만 태주는 그들을 압도적인 기세로 제압해 나갔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 장교에게서 전수받았던 크라브 마가를 실전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가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이상하게도 여자가 아닌 피 냄새와 화약 냄새 속에서도 그의 알레르기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소은과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그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치유하고 각성시킨 것이 분명했다. 지하 서버실에 도착한 소은은 눈앞에 놓인 거대한 폭탄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수십 개의 전선과 복잡한 회로 기판으로 얽힌 폭탄은 전문가인 그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했다. 타이머는 1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주위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민구가 회로도 보여. 이거 신형이야. 함정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 소은은 땀을 닦으며 도구를 꺼냈다. 엄마, 잠깐만요. 만세가 전력 공급 패턴을 분석하고 있어요. 파란 선을 자르면 가속 모드가 발동된대요. 아이들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그녀는 이미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몰랐다. 그 시각 태주는 옥상 헬기 착륙장으로 이동하여 독사가 타고 탈출하려는 헬기를 마주하고 있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고 독사는 헬기 안에서 태주를 비웃으며 기관총을 난사했다. 태주는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며 바닥에 떨어진 유탄 발사기를 집어들었다. 도망갈 생각 마라. 넌 오늘 여기서 내 손에 죽는다. 태주는 타이밍을 노려 헬기의 꼬리 날개를 향해 방가쇠를 당겼다. 폭음과 함께 헬기가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고 옥상 난간에 처박혔다. 태주는 불길 속에서 기어나오는 독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지하에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타이머는 10초를 남겨두고 있었고 마지막 2개의 선빨간색과 노란색만이 남았다. 엄마 확률은 반반이에요. 하지만 노란색의 전압이 미세하게 불규칙해요. 대한이의 분석에 소은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과 아이들의 분석을 믿어야 했다. 사랑한다 얘들아. 그리고 태주씨.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니퍼를 노란색 전선에 갖다 댔다. 3바1 딸깍. 전선이 잘리는 소리와 함께 타이머의 숫자가 0001에서 멈췄다. 정막이 흘렀고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옥상에서는 태주가 독사의 멱살을 잡고 난간 밖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독사는 피를 토하면서도 킬킬거렸다. 폭탄은 멈췄나 보군. 하지만 한성그룹은 이미 끝났어. 내 배후에는 네가 상상도 못할 권력들이. 태주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주먹을 날려 턱을 부수어버렸다. 배후가 누구든 상관없다. 모두 찾아내서 밟아줄 테니까. 넌 지옥에서 내 동생이나 기다려라. 태주는 독사를 기절시킨 뒤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폭탄 제거에 성공한 소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니어를 통해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려왔고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태주가 피투성이가 된 채 지하로 내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몰골을 확인하고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태주의 피 묻은 셔츠와 소은의 땀에 젖은 얼굴이 맞닿았지만 그 어떤 것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해냈어. 우리가 지켰어. 태주의 속삭임에 소은은 그의 등 뒤로 손을 둘러 꽉 안았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그들의 사랑은
이제 뗄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태주는 들것에 실려가기를 거부하고 소은의 부축을 받으며 3층으로 향했다. 안전가옥의 문이 열리자 새 쌍둥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아빠, 엄마. 아이들이 태주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태주는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고 새 아이를 품에 가득 안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차가운 제왕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뉴스에서는 한성그룹 테러 미수 사건과 한태주 회장의 영웅적인 대처가 속보로 보도되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에게는 주가 폭등이나 대중의 찬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소은의 손을 잡고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약점이라 생각했던 이 가족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갑오심을 깨달았다. 그는 소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다짐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상 모든 것과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며칠 후 한성그룹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붕대를 감은 태주는 단상에 올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루머를 일축하고 새 쌍둥이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선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성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이 된 이소은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태주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한성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정의롭고 강인한, 그리고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 철학의 발표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준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공개적인 헌사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만세가 태주에게 물었다. 아빠, 이제 나쁜 사람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태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아주 오랫동안 나타나지 못할 거야. 설령 나타난다고 해도 걱정 마라. 아빠랑 엄마가 슈퍼 히어로니까.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태주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의 앞날에는 찬란한 태양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와 소은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는 미소를 교환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밤이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직 아니었다. 독사가 언급했던 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었고 새 천재 아이들의 재능은 계속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로가 있기에 그들은 무적이었다. 태주는 소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집에 가자. 우리의 집으로. 소은은 행복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여보. 그 한마디가 태주의 심장을 다시 한번 기분 좋게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 어떤 치료제보다 강력한 사랑의 묘약이었다. 한성그룹 테러 미수 사건 이후 대한민국 재계와 정계는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었다. 독사의 입에서 나온 배후 세력 명단은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고 그 안에는 유력 대선 후보와 검찰 고위직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태주는 이 리스트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대신 철저한 계산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했다. 그는 심야의 집무실에서 소은과 마주 앉아 살생부를 작성하듯 명단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소은은 과거 블랙바이퍼를 추적하며 모아둔 첩보 자료를 태주에게 넘겼고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로서 어둠의 세력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소은은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성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장희빈 여사가 심어둔 부패한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재단을 투명한 공익법인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녀의 일 처리는 태주만큼이나 냉철했고 과거 특수요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조직 내부의 비리를 적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낙하산 인사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실무 능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태주의 아내라는 타이틀 없이도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한민재와 장희빈의 몰락은 처참했다. 태주는 그들에게 최고의 변호인단을 붙여주는 척하며 실제로는 그들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뒤에서 조종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그들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사와 분노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증인석에선 첫째 대안인은 판사 앞에서 어른보다 더 논리정연하게 그들이 저지른 아동학대와 살인교사 혐의를 증언했다.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구형해 주십시오. 아이의 당당한 발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결국 한민재에게는 무기징역이, 장희빈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판결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장희빈은 오열하며 쓰러졌고 민재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태주는 방청석 맨 뒷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일어섰다.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무했지만 이것으로 긴 악연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법정을 나서는 태주의 곁으로 소은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만으로도 수많은 위로와 격려가 오고 갔다. 이제 과거의 망령들은 모두 사라졌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후 태주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여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수치가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 것이었다. 주치의는 이것이 의학적인 기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소은과 아이들이라는 절대적인 내편이 생기면서 태주의 무의식을 지배하던 불신과 공포가 사라진 것이었다. 태주는 진료실을 나오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는 소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평범하게 악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침실에서 소은을 깊이 안았다. 더 이상 통증이나 호흡 곤란은 없었고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열망만이 존재했다. 그는 소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 내 인생의 구원자는 바로 당신이야. 소은은 태주의 등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 역시 태주를 만나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두 사람은 격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몸과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각인을 새겼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선 영혼의 합일이었다. 봄 기운이 만연한 5월 한성그룹 본사 정원에서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하객으로 참석했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새 쌍둥이였다. 민국이는 결혼식장의 조명과 음향 시스템을 직접 해킹하여 환상적인 홀로그램 쇼를 연출했고 만세는 자신이 개발한 드론으로 꽃길을 만들어냈다. 대한이는 태주의 들러리로 서서 근엄하게 예물을 전달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소은이 입장하자 태주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질 듯했다. 그는 하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맹세했다. 이 여자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겠노라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질 때 태주는 아이들을 무대 위로 불렀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성그룹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태주의 소개에 새 아이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아이들은 각자의 포부를 밝히며 하객들을 웃음 짓게 만들기도 하고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사람들은 속닥거렸다. 저 아이들이 자라면 한성그룹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거대한 제국이 될 것이라고. 태주와 소은은 무대 아래서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자가 완벽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진화했음을 확인했다. 시간은 흘러 3년 후 한성그룹은 글로벌 톱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태주는 경영 일선에서 여전히 맹활약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저녁을 먹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소은은 재단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교육에 힘썼다. 새 쌍둥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지만 이미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스터하고 있었다. 민국이는 최연소 화이트 해커로 이름을 날렸고 만세는 로봇공학 경진대회를 휩쓸었다. 대한이는 모의 법정대회에서 우승하며 미래의 법조인이자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뽐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태주와 소은은 아이들과 함께 한성타워의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그때는 각자가 고독한 섬처럼 외로웠지만 지금은 5개의 섬이 연결되어 단단한 대륙을 이루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태주는 소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소은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아이들은 난간 쪽에서 망원경으로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기들끼리 킥킥대고 있었다. 평화롭고 완벽한 오후였다. 후회하지 않아 평범한 삶을 버리고 이 복잡한 세계로 들어온 거. 태주의 질문에 소은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전혀요. 당신과 아이들이 없는 평범함보다는 매일이 전쟁 같아도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태주는 그 대답에 만족하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약속할게.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가장 앞에서 막아낼 거야. 당신은 그저 내 뒤에서 빛나기만 하면 돼. 소은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옆에서 같이 싸울게요. 우리는 최강의 팀이잖아요. 석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빠, 엄마, 배고파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만세의 투정의 태주는 호탕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만든 만두 정월이다. 어때? 아이들의 환호성이 옥상 정원을 가득 메웠다. 태주와 소은 그리고 3명의 천재 아이들.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위대한 전설의 서막이었다. 한성그룹의 그리고 이 특별한 가족의 제국은 영원히 태양처럼 빛날 것이었다.